자, 2025년 제1회 중졸검정고시 문제 해설을 담당하게 된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문제 난이도가 마냥 쉽진 않았죠.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됐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분석을 잠깐 보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는 중졸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 1과 사회 2 그리고 역사로 구분이 되고 있죠. 사회 1 파트에서는 9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 2는 7문항, 역사는 이제 9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사회 1 쪽에서는요, 1번 문제로 지리정보 시스템 GIS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원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좀 특이하죠. GIS가 출제가 됐고요. 자, 위도, 이동식 화전농업, 서해안해양성 기후, 그리고 해안지형. 이것도 문제가 좀 쉽진 않았어요. 해안지형, 침식지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시스텍. 사회집단의 종류, 문화의 속성,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민주선거 원칙이 출제가 됐고요. 자, 사회 2 같은 경우는 인구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 게 틀렸을 수도 확률이 높았던 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출제가 됐어요. 이게 출제가 지금 한 번도 되지 않았던 게 출제가 되었다.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본권, 청구권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회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는 좀 안 좋은 문제다라고 보여져요. 안 좋은 문제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수요 법칙과 그리고 환율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어려워하시죠? 자, 역사 보시면 고조선 8조법, 진흥왕, 석굴암, 위화도해군, 물산장려운동, 갑오개혁, 그리고 살림에 관련된 문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들은 출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자, 성종의 경국대전 쪽이 갑자기 출제가 됐습니다. 이 성종은 문제 출제가 잘 안 됐던 왕인데, 조선시대 왕이죠. 근데 출제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3.1운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좀 어려웠던 문제도 있고요.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난이도는 중상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2회 또 다음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도 당연히 봐두셔야 된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후 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공하고요. 그리고 분석하여 사용하는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이래요. 정보 시스템. 이게요, 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리 정보 시스템. 그래서 정답 4번이야. 이렇게 맞추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GIS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 선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쓰레기 매립지죠. 자,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을 할 땐 일단 아파트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예요. 자, 다음으로 이 쓰레기 매립지는 하천이 흐르는 곳에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천까지 다 오염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는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을 중첩을 해요. GIS의 포인트는 중첩입니다. 중첩. 자, 중첩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하천이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하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역. 아, 이 지역이 쓰레기 매립지 최적 입지겠네. 이런 식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의 상징이 되는 건축물 같은 거를 말하죠. 랜드마크.
자, 원격 탐사입니다. 이 원격이라는 게 뭐죠? 멀리 떨어져서 탐사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공이나 위성으로 탐사하는 게 원격 탐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플랜테이션입니다.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자본과 그리고 기술 바탕으로 원주민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작물을 재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나 커피 또는 카카오, 자, 이러한 열대 작물을 재배를 하는 걸 바로 플랜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2번 문제. 자, 다음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모는 적도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은 북이 0에서 90, 남쪽은 남이 0에서 90으로 표현을 한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 그렇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위도를 선을 긋는데, 위도선을 어떻게 긋냐면요, 각도기를 재요. 각도기를 이렇게 재보고 여기가 30도야. 그럼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여긴 60도네. 그러면 60도를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여기는 90도겠죠. 여기가 90도입니다. 60도, 90도. 30도죠. 0도, 30도, 60도. 자, 이런 식으로 위도를 표현을 해요. 위도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의 차이가 있죠. 위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 적도 쪽 있죠. 적도 쪽은 에너지가 이렇게 입사각이 좁게 들어와요. 좁게 들어오는데 극지역은 에너지가 퍼져서 들어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이마를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마를 맞는데 샤프로 이마를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리고 같은 에너지로 손바닥으로 칩니다. 뭐가 더 아프죠? 당연히 샤프로 찔리는 게 더 아프죠. 그 이유가 뭐예요? 뾰족해서, 즉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더 아파요. 같은 원리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이 적도 지역은 입사각이 좁게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워요. 대신 이제 극지역은 에너지가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낮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 자, 1번. 경도는요, 세로선이죠. 경도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선이고요. 자, 이 경도의 기준은 어디냐면 본초자우선이라 그래서 그린위치 천문대죠, 영국에. 그리고 날짜 변경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구가 9잖아요. 9는 몇 도죠? 360도입니다. 그렇죠? 자, 9는 360도인데 이게 360도가 돌면 24시간이 지나가요. 24시간. 그런데 이게 지구를 이렇게 딱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구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경도 0도입니다. 그리고 자, 이쪽을 서쪽 180도, 자, 이쪽을 동쪽 180도로 표현을 해요. 그럼 합치면 뭐죠? 180, 180 합치면 360이죠. 붙어 있으면 360, 붙어 있는 지구를 이렇게 찢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 18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12시간. 12시간. 이게 12시간 차이가 나면 날짜가 변할 수 있죠. 그쵸? 당연하죠? 날짜가 변할 수 있잖아요. 즉, 정오 12시랑 정오 12시에서 12시간 지나면 이제 밤 12시가 되죠. 그럼 1분 딱 지나면 날짜가 변경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2시간이 지나면 날짜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12시간이 지나면 날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날짜 변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같은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찢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 방식은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숲을 태워 만든 밭에서 카사바, 얌 등을 재배하고 땅이 척박해지면 새로운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열대우림 있잖아요. 열대우림 기후. 여기는 토양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 토양이 되게 비옥해요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열대우림은 일단 첫 번째 덥죠. 그러니까 원래 비료가 돼야 되는 이런 나뭇잎이 굉장히 빨리빨리 썩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다 영양분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우림은 굉장히 척박해서 농사를 지려면요, 나무에다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고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동식 화전농업이 일어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동식 화전농업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게 뭐냐면 카사바, 얌, 타로 감자, 그래서 뿌리 작물, 고구마나 감자와 유사한 게 생산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농업은요, 이거는 우유나 치즈, 버터를 생산하는 농업이고요. 수목농업은 뭐죠? 이건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농업이에요. 그래서 포도나 올리브, 오렌지, 코르크를 재배하는 농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아시스 농업은 건조기후 지역에서 일어나는 농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후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요.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대요. 주로 곡물 재배와 가축 사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호남 농업도 발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막은 아니겠죠. 사막은 강수량이 0에서 250mm 오는 데가 이제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농사가 짓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연중 강수가 고르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틀렸고요. 자, 스텝기후 하면은 이거는 강수량이, 이것도 건조기후예요. 250에서 500mm가 나타나는 지역인데, 근데 여기 또 강수량이 풍부하다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닐 거고요. 툰드라입니다. 자, 툰드라는 한대기후예요. 한대기후. 그래서 얘는 최난월기후 10도 미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이 있는 지역인데, 저 보면은 연교차가 작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농사도 짓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툰드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으로 선택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막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중해성 기후라든지 아니면은 계절풍 기후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문제 맞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인데요.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오늘은 오스트레일리아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갔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그곳엔 주로 파도의 무슨 작용을 받아 형성된 해안 절벽과 기둥 모양의 바위가 있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12사도 한번 쳐보시면 되거든요. 12사도. 12사도 바위. 자, 12사도 바위를 이렇게 쳐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여기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나와요. 그래서 12개의 이런 돌기둥이 있는데 그걸 시스텍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둥을 시스텍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절벽 있죠? 이거를 해식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식애. 바다가 먹어서 생긴 절벽의 절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스텍이나 해식애나 둘 다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침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자, 도심의 주거 기능 약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도심이라는 거는 도시의 중심이죠. 도시의 중심. 낮에는 업무나 쇼핑을 위해 이동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도심이라는 지역은 뭐 대기업의 본사도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도심 지역에 아파트를 짓진 않아요.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집은 외곽에 있어요. 일은 도심 쪽에서 하고.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집으로 퇴근을 하죠.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밤에는 사람이 적어지는 인구 밀도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인구 공동화 현상.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스콜입니다. 스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열대 기후에서 내리는 소나기예요. 뭐 2시에서 4시 사이에 소나기 대류성 강수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고요. 자, 기후변화는 볼 거 없고, 자, 성비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남성과 여자의 숫자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비의 기준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100명당 남자가 몇 명인지, 예를 들어서 성비가 110이다 라고 하면 여성이 100명일 때 남자는 110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남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7번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여러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 입지하여 업무를 분담합니다. 자, 본사는 주로 자국의 대도시에 위치하고요. 생산 공장은 대체로 노동비가 저렴한 국가에 위치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본사 같은 경우는 자국의 도심이나 아니면 세계 도시 쪽에 많이 입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저렴한, 노동비가 저렴한 외국에 위치한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쾌적한 환경이나 아니면 대학가 근처에 입지를 시킨다. 자, 이런 것들을 공간적 분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자, 1번 공정무역은 뭐냐면 이거죠.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가치를 주고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공정무역, 커피라든지 초콜릿 같은 게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생산 유통 과정을 좀 줄이고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공정무역이고요. 자, 장소 마케팅은 한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그 지역을 마케팅하는 거죠. 그 장소를 파는 거죠, 이미지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축제, 지역 축제 같은 경우도 장소 마케팅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국제 비정부 기구는 이거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그러한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NGO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정부 기구가. 자, 다음 8번입니다.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모는 0회를 설정한 기선회로부터 200캐리에 이르는 수역 중 0회를 제외한 바다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 바다고요. 바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밀물썰물 아시죠? 그래서 물이 쫙 빠진 다음부터 12해리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영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해. 자, 이 영해를 포함해서 200해리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EZ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 영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해는 우리나라의 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죠. 주권. 그리고 이 12일을 제외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188일이죠. 이 188일이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이 연안국의 주권은 미치지는 않지만 경제권만 갖는 지역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해양 자원을 탐사하고요. 물고기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영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토라는 거는 땅과 그리고 부속 도서, 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심 업무 지구는 CBD라 그래가지고 이거 도심에 있는 그 중심 업무, 즉 대기업 본사 또는 국가의 관공서 이런 기능들이 입지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기능이 입지한 곳이 바로 중심 업무지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소속감에 따른 사회 집단 분류인데요. 이 소속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고 그리고 소속감도 있다라고 하면은 내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지 않고 경쟁적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으면 외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집단은 내 집단이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외집단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단은 이게 내 집단하고 유사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1차 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친밀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집단은 수단적 만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단. 자, 어떠한 수단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집단을 2차 집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의 속성은
자, 문화의 속성하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뭐 변동성, 전체성, 학습성, 이거 획일성은 아니에요. 획일성은 아니고, 자, 뭐가 있냐면 축적성, 그리고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유성이죠. 4번째, 5번째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제시문.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래요. 선천적인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학습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의미 보시면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에 나누어 맞도록 하는 원리래요. 자, 목적이 뭐냐면 국가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권력을 견제해야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몽테스키웨의 3권 분립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헌주의 원리는 뭐냐면 나라를 다스릴 때 뭐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법을 바탕으로, 헌법을 바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국민자치의 원리는 뭐냐면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정치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국민주권입니다. 국민한테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된 권력이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인데요.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단임권 등이 예로 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본권에서 보면은 뭐 사회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 청원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지금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공무단임권 예로 들 수 있는 건 바로 참정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주선거의 원칙인데요. 민주선거 원칙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직접선거, 두 번째는 비밀선거, 그렇죠? 세 번째는 평등선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한대요. 정답 바로 나오죠, 뭐. 비밀선거, 정답 3번이고요. 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답 3번.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자,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입법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국회를 입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법부. 따라서 국회는 뭐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자, 뭐를 만들고요. 그리고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죠? 바로 법률이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도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바로 국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법의 위계질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높은 법은 일단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 다음에가 이제 법률이죠. 법률이고요. 그리고 명령입니다. 명령,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규칙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법률하고 조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례는 이제 지방의회. 명령하고 규칙은 정부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령은 행정부고요. 규칙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래프는 빵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또 어떻게 된대요. 자, 이런 수요 법칙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우하향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은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적어져요. 자, 반대로 이제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사고자 하는 수량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하향 곡선, 반비례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수요 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요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요 법칙.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자 하는 수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싸다, 많이 사야지 라고 하면서 사고자 하는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 정답 2번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인데요.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원화 기준으로 판단을 한대요. 환율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1달러를 1,300원에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환율의 변화로 1달러를 1,500원에 살 수 있대요. 자, 볼게요. 다시. 이거 1달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연필로 생각을 해볼게요. 연필. 자, 1,300원으로 연필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이제 1,500원으로 연필을 하나를 살 수 있대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가요? 낮아진 건가요?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 거죠. 환율은 올라갔는데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죠? 고조선이겠죠? 그리고 고조선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팔조법인데요.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담긴 팔조법을 만들었대요. 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계집종 또는 남자종으로 사내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노예가 되기 싫으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게 팔조법 내용이죠. 자, 고조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왕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자, 또한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정복한 지역에 순수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단양적성비 외에 4개의 진흥황 순수비가 만들어져요. 뭐 창령비, 마우령비, 함초령비 이런 비석이 만들어집니다. 자, 누구냐? 진흥황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 3번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유산을 제작한 나라는 자, 명칭을 보시면 이게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본존물이고요. 소재지가 경주에 있습니다. 자, 완벽한 비례로 안정감과 균형의 미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통일 신라의 그러한 유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요.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성계는 뭐를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자, 그 이후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고요.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를 해요. 뭘까요?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 정답 4번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여기 중국은 명나라입니다. 자,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고려한테 요구를 해요. 이때 우왕이죠. 고려한테 천령 이북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왕이 최영 장군하고 우왕이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령을 합니다.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성계가 이렇게 공격을 떠나는데 도저히 이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칠 수도 없고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농번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될 것 같고 활시위도 느슨해지고 역병도 돌 수 있고 일본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사대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압록강 유역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리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1920년 평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민족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했고요. 자, 국산품 애용하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조만식 선생님이죠. 중심으로 나타난 물산장류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1894년이래요. 그럼 1894년이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해입니다. 대표적으로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났고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도 이때 일어나요. 갑오개혁. 갑오개혁.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거제하고 신분제가 폐지됐대요. 아, 그러면 뭐죠? 갑오개혁이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중종반정을 주도한 훈구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자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누구를 등용하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조광조가 대표적인 사림입니다. 사림이고요. 이 조광조가 누구를 많이 견제하죠? 훈구를 많이 견제를 해요. 그래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공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 이름을 삭제해요. 근데 삭제당한 사람들이 훈구파였던 거죠. 위훈 삭제하고 그리고 현량과를 실시하고 소격서를 폐지하고 이런 좀 개혁을 합니다. 조광조가. 자, 이랬더니 이제 훈구 세력이 조광조를 제거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이제 기묘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파리에다가 이제 꿀을 묻히는 거죠. 꿀을 묻혀가지고 조위왕 또는 주초위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벌레들이 막 파면서 글자가 만들어지겠죠. 이 글자를 중종한테 보여주면서 아, 이제 이씨왕조가 끝나고 조씨왕조가 등장할 거래요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중종이 누구를 제거하죠? 조광조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죠. 그것을 대표적인 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묘사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4번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성종인데요. 성종 같은 경우는 이게 이름이요. 성종이라는 게 고려 때도 있고 조선시대 때도 성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성종이라는 인물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국가의 기틀 마련. 그렇기 때문에 이 성종의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게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국가의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름이 성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답은 4번이 됐겠는데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음에는 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성종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3.1운동이죠.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제가 이거 연도를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1919년 3.1운동이 고종 장례식 때예요. 고종 인산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종 장례식 때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일제강점기 때 가장 대규모의 민족 운동, 비폭력 운동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쫙 다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약간 좀 이상한 문제도 있고 문제를 잘못 출제한 문제도 있었죠. 자,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화이팅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 방법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중졸 같은 경우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기출문제를 꼭 기반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 교재에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죠. 실려 있죠. 기출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보고 그다음 개념을 보셔라. 그게 효율적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